당장 한중 교류 확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지금까지 태풍 카눈 관련 KBS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제주도를 거쳐서 오늘 아침 부산 등 남해안 상륙을 앞두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내륙을 수직 관통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을 갈지자로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사실상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출근 시간에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엔 강원 지역, 또 퇴근 시간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의 느린 특성상 정체 시간까지 길어지는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약 15시간 정도를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많은 집중호우를 뿌리고요. 달리는 기차도 탈선할 정도의 바람까지 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의 출퇴근 시간, 학사 일정 조정을 권고한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다들 외출을 자제할 것도 당부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안전한 곳에서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무사히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태풍 카눈 관련 특집 수중계로 방송 시간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요. 먼저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한식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신 곳에서 태풍 관련한 상황 문자 보내주시면 혹시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 정실님이 무탈함이 반갑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또 미진님이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농수산 이슈 만나볼게요. 네, 주요 양념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고추인데요. 올해 고춧가루 원료인 건고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시세가 좋아도 웃지 못하는 고추 농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건고추 시세가 지난해보다 좋다면서요? 예, 농산물 값이 떨어졌다는 소식 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건고추 시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게 시작됐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건고추 원료인 홍고추, 그러니까 말리지 않은 생물 빨간 고추는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7월 평균 도매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5%까지 뛰었습니다. 지난해는 워낙 고추 시세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1년 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올해 고추 시세 출발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농산물 값이 높다는 거는 수확량이 많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농산물가 올랐다 하면 정부는 뭐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농산물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또 언론에서도 작년보다 얼마나 값이 올랐는지 초점을 맞춰 주로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값이 오른 그 이유도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올해 건고추, 홍고추 시세가 높다는 건 생산 물량이 적다, 내다 팔 농산물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생산량이 줄면 아무리 시세가 좋다 하더라도 농민분들 소득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특히 뭐 지난해의 경우 생산량 줄었는데 건고추 가격도 매우 낮았던 이 특수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이중고를 겪고 난 탓에 올해 고추 재배 의향도 대폭 낮아지게 됐습니다. 네. 재배 면적은 얼마나 줄었나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올해 고추 재배 면적은 27,965헥타르로 지난해보다 6.1% 줄었고요. 평년과 비교하면 9.4%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7월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일조량 부족하다 보니까 병 발생한 것도 상당수 많고요. 재배 면적 감소 또 병의 발생 이런 상황 종합해보면 올해 건고추 생산량은 6만 톤 내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많게는 5%까지 줄었고요. 평년과 비교해서는 13.9%에서 15.9%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고추 재배 면적은 뭐 지난 20년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요. 민간 연구소인 GSNJ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새 고추 재배 면적은 40%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40%면 큰 것 같은데 이 고추 재배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예, 그 건고추 생산 1위가 경북 지역인데요. 네. 어제 경북 지역 한 농민께 고추 생산 현장 얘기 들어보면서 고추 농사 왜 어려운지 이런 점 여쭤봤는데 이 작기, 그러니까 처음에 재배부터 수확기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네. 작물 중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고추 농사를 빨리 시작하는 농민분들이 4월 중순부터 모종을 심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지에 심는 고추 농사를 기준으로 7월 중순경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늦으면 11월 초까지 고추를 계속해서 땁니다. 수확기가 이렇게 길면 소득도 많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환상이 있어서 고령 농가들 중에서는 고추 농사만 짓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리할 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약도 많이 쳐야 하고요. 또 가장 더울 때 본격적인 고추 수확기가 겹친다는 점도 어려운 농사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약을 많이 쳐야 한다는 건 그만큼 생산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수확을 오래 하면 또 일손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용도 많이 드는 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추 작기가 길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추 농사가 수익이 괜찮다고 말하는 건 환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해보다 고추 시세가 올해 좋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뭐 고추 수확이 시작되는 초반에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높았지만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서 최근에는 가격이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추 주산지에서는 유통인들이 건고추를 한 근, 그러니까 600g에 18,000원 사간다더라 하는 소문도 나돌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가격이 좋았는데요.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달 장마 이후에 작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경북 영양과 안동 쪽에는 탄저병이라든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확 초기보다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산지에서 유통인들과 직접 거래할 때 14,000원 중반대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장에서 거래 가격은 이보다 더 낮았는데요. 가장 좋았던 가격이 600g에 평균 15,000원이었고요. 네. 지금 고추 재배 농가들은 고추 수확을 더 빨리 하고 더 많이 말려서 팔아야 한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류가 확대되면 될수록 고추 시세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고추 수확을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예, 지금 고추 시세가 좋다고 해도 생산비가 더 올랐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빼면 시세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지금 시세에 팔아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는 이유가 이 가격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6월에 정부가 건고추 3,000톤을 저율 관세할 때, 그러니까 TRQ로 수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요. 건고추를 기존 관세 270%가 아니라 50% 수준으로 대폭 낮춰서 수입을 한다는 발표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큽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 수입되는 고추 같은 경우는 보통 냉동고추나 혼합 양념 형태로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건고추 자체를 이 TRQ로 수입하는 일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2015년 이후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등장하게 됐고요. 지금 정부의 물가 정책 기조가 건고추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여건이 고추 주산지 농협 중 하나인 서안동 농협에서 2022년산,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한 고추 공매 공고를 냈는데요. 그 물량만 66,000근, 그러니까 39.6톤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물량인데 오는 16일에 공매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현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건고추 TRQ 수입 발표 그리고 묵은 고추 공매까지 시장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태풍이 오고 있는데 피해가 없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그럼 여기서 태풍 카눈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박다효 씨 전해 주시죠. 네,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오늘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오며 통영 100k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오전 9시쯤 통영에서 사천 부근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오늘 밤 서울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까지 북상한 뒤 내일 새벽에 북한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보통은 태풍이 동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더 이동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치우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경로에 태풍 위기경보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남해안에 상륙하는 시점에도 세력이 강해서 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카눈은 태풍 중심의 눈이 매우 큰 편이고 이동 속도가 느려서 하루 종일 전국에 심한 비바람이 우려됩니다. 남부와 제주도, 강원, 영동, 또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륙과 그 밖의 해상에도 태풍주의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영동에 시간당 최대 80에서 100mm 이상 폭우가 내리며 최대 300에서 많게는 500mm 이상 쏟아질 수 있고요. 경상 서부 내륙과 경상권 해안에도 많은 곳은 300mm가 넘게 오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초속 40m로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의 순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태풍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까지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 남쪽 먼 해상에서 제7호 태풍 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움직임도 한동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8도, 습도는 89%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기상청의 박다효 씨였고요. 근데 마지막에 태풍에 또 태풍을 대비해야 된다고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6732님이 바람은 아직인데 비는 무섭게 옵니다. 부산은 통제되는 곳이 많지만 가게에 물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보고 오늘은 일찍 문 닫고 오려 합니다. 제발 피해가 없길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같은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9555님이 이곳 창원은 새벽에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 근처에 계신 분들도 철저하게 태풍 대비, 비 대비, 바람 대비 하셔야겠습니다. 자,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좀 독특한데요. 정신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네,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비가 좀 아직까지 오긴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네. 이따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 주제 어떤 얘기인가요? 예, 오늘은 정신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요즘 정신과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정신과를 찾아간다면 요즘엔 진료실에서 이런 일까지 상의하러 오시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벼운 고민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신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편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을 좀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그 흉기 난동 사건이나 뭐 네. 모방 살인 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정신 건강과 많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서현역의 그 사람 피의자는 네.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범죄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제때 치료를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요. 또 사람들의 인식을 뭐 최근에 한번 조사한 걸 제가 한번 보니까 인지 후에도 본인이 병이 있다는 걸 인지한 후에도 1년 넘게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한 30% 정도 가량은 된다고 합니다. 네. 적절한 치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이런 문제는 근데 강제적으로 좀 치료를 하게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에 첨예한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좀 사회적인 우리가 좀 해야 될 역할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진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벼운 우울증 아니면 고민으로 정신과 다닌다는 분들 아니면 뭐 약 처방 이미 받았다 먹고 있다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과라고 하면은 뭐 좀 약간 이상한 곳, 언덕 위에 하얀 집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누가 네. 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편견을 아직 갖고 계시긴 하는데 아직도요. 예. 실제로 아직까지도 저희 병원에 환자분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이 병원 다니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가족한테 말씀하시면 혼이 나요. 왜 그런 곳에 가느냐. 가족들이 화낸대요? 네, 가족들이 화를 내요. 너 왜 그렇게 가느냐고 그런 곳에 네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정신과를 쉬운 문제로 찾아오시는 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렇게 예전처럼 좀 깊은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가벼운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래서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 잘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름이 네. 그 정신과 관련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정신과 있고 네. 신경정신과, 네. 정신건강의학과. 네. 예, 제가 아는 것만 해주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네, 맞아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사실 다 같은 곳이거든요. 아. 예, 정신과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부 다. 근데 명칭이 다른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이고요. 예전에는 신경과라는 분야와 정신과라는 분야가 이제 그렇게 방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의 과로 묶여서 신경정신과로 제일 처음에 불렀었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과가 점차 내용이 방대해지면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과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정신과로 한참 불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개명을 한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좀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도 뭐 제일 익숙한 게 정신과라는 얘기고 이름이고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정신과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심리상담소 종종 눈에 보이는데 예, 이거와 정신과의 차이는 뭘까요? 심리상담소는 말 그대로 상담하는 곳이고요. 네. 그 심리상담이나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심리상태에 대한 평가나 상담을 통한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정신과라는 곳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또 정신과를 전문 과목으로 하는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심리상담소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마음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현 상태에 대한 약물 처방도 함께 하거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에 대한 처치
입원 치료 같은 것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네. 정신과라는 곳이고요. 상담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곳이 비슷한데 그리고 또 정신과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의학적 지식에 기반된 처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 상담소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현재 본인이 고민하는 내용이나 심각도나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꺼려하는 이유 이게 뭘까요? 가족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이제 정신과랑 관련해서 약간 도시괴담급의 속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도 좀 더 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 다녀오면 보험 기록이 남아서 뭐 취업이나 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긴다 등등 비롯해서 굉장히 좀 오해가 많거든요. 네, 이거 사실 아니죠? 네, 사실 아닙니다.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네. 어떻게 왜 사실이 아닙니까? 이거? 그 병원 방문에 대한 기록이 네. 사실 병원과 보험공단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외부로 병원 방문 이력이 유출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학교나 회사에서 그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고요. 없다. 네, 절대로 없고 그래서 단순히 정신과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일으키진 않습니다. 물론 직장에 따라서 병원 치료 이력을 제출하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좀 민감한 직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비행기 조종사들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몇 곳 빼고는 절대 아니다. 네,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편견. 정신과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 네. 이게 아니면 더 심한 얘기는 보험 가입이 완전 그냥 거부된다. 이건 어떤가요?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예전엔 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질환이 있고 네. 치료받았던 이력 자체가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간주됐었거든요. 리스크가 크다고 이제 봤었었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편견인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학회와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편견이 많이 지속되고 있는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에는 요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생각보다. 생각해 보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네. 당뇨병이 있다 이런 분들도 처음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일단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현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또 심사에서 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젠 정신과 질환도 여느 다른 만성병과 비슷하게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다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와 심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입 조건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생각하는 것처럼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로 모든 보험이 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정신과를 와보고 싶은데 여러 문제로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오기 힘들다라는 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Z코드라는 제도도 만들어놨거든요. Z코드요? Z코드. 이제 우리가 보통 병원 가면 뭐 감기든 뭐 우울증이든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진단이 있다라고 해서 코드를 붙이는데 이걸 F코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F코드가 붙기만 해도 보험 가입 안 된다. 불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신과에서 상담만 얼마간 받겠다. 고민을 나눠보고 싶다 하는 그런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어떤 상담이나 진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Z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진단 코드를 붙여서 단순히 상담만 받겠다 하신 분들은 가벼운 의료 상담만 받을 수 있게 되고 불이익이 전혀 없는 그런 제도로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어떤 얘기들 뭐 아니면 고민들이 오해네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밖에서 보면 정신과가 아직 좀 신비주의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과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처음 만나 뵙는 부분에게 정신과 의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뭐 약간 그래요? 좀 무엇이든 다 아는 사람처럼 좀 기대하거나 이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독심술 막 이런 그래가지고 느낌. 네네 뭐든지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뭐 저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미루고 미루다가 증상이 심해져 오신 분도 상당히 좀 많으시고요.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증상이 좀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제때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또 후유증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맞다. 약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과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걱정하는데 이 얘기는 어떤가요? 네, 이것도 뭐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정신과 약이 좀 다른 약들과 좀 다른 부분은 일부 약들이 사용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는 지나야지만 본격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네, 느리네요.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권장 사용 기간도 한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감기약이나 피부과 약은 먹으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건 조금 다르게 아마 사용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정신과 약물이라고 해서 절대로 끊지 않고 꼭 사용해야 된다. 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은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치료 중간에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선생님, 저 언제 끊을 수 있나요? 이제 조금만 이제 좋아지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과서에 사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특정 시기에 되면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용하는 분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기준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충분히 마음이 건강하고 또 단단해져서 스트레스 상황이 우리가 삶에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약의 도움이 없이 잘 견뎌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내가 그 상태를 알려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먹는 약의 효과나 부작용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본인의 병의 경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약을 얼마나 줄여나갈 것인지, 내가 좋아졌으니까 좀 끊어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은 지금 좀 그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좋아진 것 같다. 같이 논의를 해서 줄여나가고 또 끊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이 약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온라인에 올라온 약에 대한 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적 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걸 좀 참고하시게 되면 정보 편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올리기보다는 좀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경우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보다 보면 약간 지레짐작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편견이 생겨나니까 좀 문제가 되죠. 이게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노시보 효과, 플라세보 효과의 이제 반대의 말인데요. 네. 뭔가 안 좋을 거라고 편견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더 민감하게 약에 반응을 하거나 부작용도 더 크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도중에 꼭 그런 것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주치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알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문제 생기면 요즘은 인터넷을 끊어야 돼요. 약은 먹고 약을 네. 끊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끊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신과 병 자체에 대한 오해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병 자체를 예를 들어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걸 너무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무겁게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상반된 어때요? 시선이 있는데 네, 두 개 다 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정신과 다니는 분들한테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네가 좀 약하니까 네가 좀 약해서 걸린 거다. 우울해? 왜 우울해? 기분 좋은 일 해. 그러니까요. 네, 우울하면 뭐 이게 간단하게 하면 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우울증의 예를 들어보면 마음의 감기라는 말을 합니다만 감기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약한 감기에서 폐렴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증상도 있지만 되게 심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우울증까지 갈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또 너무 어렵고 괴로운 병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거든요. 미루지만 말고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 하여튼 인식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자신에게 잘 맞는 정신과를 선택하는 팁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여기 정신과가 사실 워낙 많고요. 또 의사분의 성향과 이력에 따라서 잘 맞고 안 맞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좀 니즈를 좀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시시콜콜 상담 좋아하고 조언받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난 증상에 대한 약 처방이 더 필요하다. 상담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병원의 컨셉에 맞게 선택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정보가 거의 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그래서 병원 측에 미리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고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런 치료가 가능한가? 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감안해서 치료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치료 간다는 것은 마음 먹고 가야 되는 일인데 사실 처음 간 곳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음에는 안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은요. 이제 치료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니즈와 상황에 맞게 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과도 내과나 치과 가듯이 자신에게 맞는 곳을 잘 찾아보고 네, 이용하면. 네, 손품 판다고 하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품, 발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른의 성장법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세요. 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식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은 또 처음이네요. 새롭네요. 목소리 괜찮나요? 아, 네, 매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들으면 아나운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식 디저트 오늘 얘기인데 한식 네. 디저트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대표적으로 약과도 있고 한과도 있고요. 떡도 있고요. 네. 네. 오, 그 약과나 이런 거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새 뭐 약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차례상에나 등장했던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 약과가 네.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 약과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졌어요. 그것도, 네, 그것도 무려 MZ세대들의 최애 간식으로 강제 소환된 전통 간식이 바로 약과인데요. 브라우니와 마카롱과 같이 쫀득한 식감의 뒤를 따라 쫀득쫀득한 식감과 강도 높은 당도로 디저트 대란 속에서 순식간에 디저트 강자로 떠오른 이 약과는 네. 밀가루에 참기름, 꿀, 술, 생강즙 등을 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튀겨낸 뒤 과판에 찍어내거나 완자형으로 썰어 바싹 말린 다음 기름에 튀겨 마지막엔 꿀이나 물엿을 바르는 즙청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와. 한식 중에 이 기름에 튀긴 가짜 과리란 뜻의 유밀과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요. 애청자님들께서도 입안에서 상상하시는 그 맛, 그 텍스처 그대로 달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들기 때문에 우유나 짭짤한 아메리카노에 곁들이면 세상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 괜히 그 MZ세대들의 최애 간식이 된 게 아니군요. 아, 그렇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먹어보고 싶은데 확실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약과는 제사상에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런데 네. 사실 요새는 이제 제삿날이 맛보던 이 할머니들의 대표 간식 약과가 약과 대란, 약해팅, 장인이 만든 약과의 온라인 구매 간증까지 네. 수많은 수식어들과 함께 어느새 만나기 어려운 고급 디저트로 천정부지 목감시 치솟고 있는데요. 오, 네. 패션, 음식, 인테리어 등이 그래왔듯이 2020년경부터 시작된 뉴트로, 레트로의 유행은 이 디저트 업계에서도 비켜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레트로 간식 약과의 대대적인 유행에 힘입어 약과를 재해석한 약과 휘낭시에 약과 아이스크림 샌드, 비건 약과, 약과 쿠키 등 다양한 변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얼려 먹고, 데워 먹고, 어플 위에 눌러서 먹는 다양한 약과 레시피들까지 등장하면서 이 약과의 다채로운 변주, 골라 먹는 약과의 다양한 매력에 MZ세대들은 약과 홀릭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네, 굉장하네요. 지금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요. 네. 근데 원래 약과가 엄청 고급 음식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약과의 역사는 무려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연등회,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 때 고임상에 올랐고 왕의 행차 시에는 고을이나 타운에서 진상품으로 올렸을 정도로 약과는 아주 고급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려사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충렬왕이 세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 나라에 갔을 때 한국에서 가져온 유밀과를 연회에 내놓았더니 그 맛이 입에서 살살 녹을 듯 하다며 인기가 대단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고요. 그 이후에 중국에서 고려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K푸드의 시초는 고려시대의 약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네. 한국의 전통 디저트입니다. 네, 그 약과 때문에 그 심지어 그 당시에 물가가 오르고 민생이 어려웠다 이런 말은 어떤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이 중독성 있는 달콤함과 이 쫄깃한 식감 때문에 당시 왕족과 귀족 집안에서는 이 약과를 만들기 위해서 곡물, 꿀, 기름 등을 허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민생이 어려워졌다라고 기록되었을 만큼 약과의 명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2년 명종 때에는 유밀가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고, 법으로요? 네, 네. 유밀가 약과 금지령이 내린 거죠. 네. 그리고 공민왕 때에도 약과 금지령이 내렸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있을 정도로 약과의 중독성 높은 달콤함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 인기였군요. 근데 궁금한 게 약간 아예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이 맛을 좋아할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한국적인 행사를 제가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경험상 이 떡이나 한과의 그 스티키, 끈적끈적한 식감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이 한식 디저트 메뉴를 고를 때 메인 메뉴 이상으로 굉장히 신경을 기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약과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레시피 개발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식사 자리나 케이터링 행사 때 기피 대상 중에 하나였던 한국 전통 디저트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메뉴는 약과 페스츄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과를 튀기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페스츄리처럼 겹겹이 구워서 바삭하게 만들었던 메뉴인데요. 외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굉장히 맛있게 드셔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베일에 쌓여있던 한식 디저트의 달콤한 매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케이팝 못지않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식 행사들도 연출하면서 약과뿐만 아니라 다른 한식 디저트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지고 있을 시기에 또 다른 한식 디저트의 신세계를 조우하게 되었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규정각에 수당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집필된 작자 미상의 조리서에 등장하는 이 디저트는 음식 조리 가공법과 술 빚는 방법 등을 수록한 주방문이라는 고서에서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네네. 한식 디저트 약과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재난방송을 통해서 기상 상황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